엄마, 나 좀 살려줘, 제발. 꿈에서 들린 진수의 절규에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2달째 연락이 끊긴 아들이 걱정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며느리 집으로 달려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진수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 쓰레기를 핥고 있었거든요.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진수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우리 진수가 어디 갔을까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지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쁘구나,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는 게 당연하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진수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이나 제 생일을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2달째 연락이 없다니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봐도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진수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와요. 어머니께 연락드리라고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진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면 이번에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꿈까지 꿨어요. 진수가 어디선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예감이 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수 부부가 사는 집은 제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전세금도 보태주고 해서 장만한 집이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 텐데 요즘 같아서는 제가 갑자기 가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하다가 결국 꾹 눌렀어요. 딩동하는 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갔죠. 잠깐만요. 지금 나갈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한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창백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예전처럼 반갑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진수는 어디 있니?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며느리 얼굴이 더욱 어둡게 변했어요. 진수 오빠는 지금 회사 출장 중이에요.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수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출장을 거의 보내지 않거든요. 더구나 일주일씩 보낼 만한 규모도 아니고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수 방이라도 잠깐 보고 갈게. 아들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니, 지금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서요. 다음에 오시면 정리해놓고 편하게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어지러운 건 신경 안 써. 그냥 잠깐만 볼게.
며느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늘 켜져 있던 거실불도 꺼져 있고 공기도 탁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같은 느낌이었죠. 진수야, 엄마 왔다. 어디 있니?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어봐도 진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침실도 서재도 화장실도 다 비어 있었죠. 그러다가 부엌 쪽으로 가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지하실이 있었니? 며느리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어머니는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해서요. 하지만 그 순간 지하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신음소리 같은 게 새어나오는 것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환풍기 소리예요. 올라가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뿌리치고 지하실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 사이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문고리에 손을 댄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은 어둠침침했지만 계단에서 내려다보니 뭔가 웅크린 형체가 보였어요.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하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들 진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수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몰골이 처참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진수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 쓰레기를 핥고 있었다는 거예요. 닭뼈다귀며 상한 밥알이며 그런 것들을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진수야, 진수야. 제가 소리치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음식 쓰레기를 진수 위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한테 먹이를 주듯이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니까지 왜 오셨어요? 남편은 요즘 훈육 중이니까 모른 척 하세요. 훈육이라고요. 이게 무슨 훈육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진수 오빠가 집안일도 안 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제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진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진수는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풀어줘. 경찰 부를 거야.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경찰이요. 부르세요. 그러면 진수 오빠 명의로 돈 빌린 것들 어머니가 다 갚으실 거죠. 그때 갑자기 지하실 위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며느리가 위를 보며 씩 웃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동생이 왔나 봐요. 곧이어 젊은 남자가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며느리 동생이라고 하는데 얼굴에 흉터도 있고 영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누나, 이 할머니가 누구야? 진수 시어머니야. 갑자기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동생이라는 사람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본 건 다 잊으세요. 형님 명의로 빌린 대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진수 오빠 도장으로 대출받은 게 1억이 넘어요. 이거 안 갚으면 할머니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억이라니. 진수가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동생은 계속해서 협박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럼 우리도 조용히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 지경이 되어 있는데 구해낼 방법이 없다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그냥 가정불화일까? 며느리 표정이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죠. 며느리와 동생이 계속 협박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반드시 진수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떨렸어요. 지하실에서 본 진수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뼈만 남은 몸으로 바닥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핥던 모습, 저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 텅 빈 눈빛. 어떻게 제 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 무서웠던 건 며느리 동생이 보여준 서류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며느리 동생이 지하실에서 꺼내든 건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대출 계약서며 보증서며 그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이름이 전부 진수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사업한다고 돈 빌린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해서 못 갚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만들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진수가 언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건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진수가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한 거죠. 할머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 봐서요. 그런데 망했어요. 이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말하면서 며느리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서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문에 빨간 페인트로 뭔가 써진 사진이며 유리창이 깨진 사진이며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형님 집이에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형님을 지하실에 숨겨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수를 그렇게 굶기고 학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굶길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따졌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진수 오빠가 이 모든 걸 혼자 저질러 놓고는 저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고 제 적금도 다 깨서 이자 갚는 데 썼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빠가 정신 차릴 때까지 좀 혼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가 정말 그렇게 큰 빚을 지고 며느리한테 고생을 시켰다면 며느리도 화가 날 만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가둬두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범죄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 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범죄요. 할머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네요. 형님이 저지른 게 더 큰 범죄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사기 혐의 관련 서류였어요. 형님이 가짜 사업 계획서로 투자금을 받아먹었어요. 이거 고발당하면 사기죄로 몇 년은 들어가야 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수가 사기를 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키운 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동생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계약서며 통장 내역이며 정말 진수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집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어요. 형님이 할머니 몰래 근저당 설정해 놨어요. 뭐라고요? 네, 할머니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 빚 못 갚으면 할머니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니.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이 진수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동생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 저런 상태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진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저렇게 둘 건가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오빠 정신 상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했어요. 진수 정신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생각해 본다니. 마치 지금은 진수가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형님 사기 혐의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빚은 누가 갚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그냥 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보니까 통장이었어요. 이거 진수 오빠 통장이에요.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통장을 펼쳐보니까 잔고가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2달 동안 계속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죠.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빚 갚느라 나간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진짜 피해자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돈이 나간 곳이 전부 같은 계좌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좌 번호 옆에 작은 글씨로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와 동생이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거는 대출업체 담당자예요. 거기로 이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대출업체라면 회사 이름이 나와야 할 텐데 개인 이름이 나와 있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급하게 통장을 가져가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제게 차를 한 잔 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겠지만 참아주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차를 마시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수가 그런 사기를 쳤을까?
제가 아는 진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착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가둬놓고 굶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다시 말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도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저도 사람이에요.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형님 때문에 친정에서도 구박받고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제 정말 한계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진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며느리도 피해자인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수를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라도 데려가세요. 저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가면 신고해야 해요. 그러면 오빠 구속되고 빚은 누가 갚아요? 어머니가 갚으실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진수가 구속되면 빚은 누가 갚을지 막막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어요. 할머니, 형님 일로 경찰서 들락날락하면 동네에서 소문나요. 할머니도 창피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나면 저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생의 협박에 굴복한 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진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진수가 그런 큰 사업을 한다면 저한테 상의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둘째, 며느리가 너무 침착하다는 점. 정말 피해자라면 더 당황하고 화가 났을 텐데 오히려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셋째, 통장에서 본 미영이라는 이름. 대출업체 담당자라고 했는데 뭔가 개인적인 관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며느리가 진수를 훈육한다고 했던 점이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을 훈육한다는 표현은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이 모든 게 며느리가 꾸민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며느리가 정말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뭔가 꾸미고 있는 건지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에서도 진수가 나타났어요. 지하실에서 봤던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꿈속에서 진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던 의심들이 더욱 또렷해졌거든요.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수 관련 서류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서류들, 집 계약서, 보험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봐서요.
그러다가 진수 결혼 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어요.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험금이 5억 원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번호 확인해서 보험 금액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작년 3월에 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피보험자 배우자분이시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작년 3월에 진수보험금을 5억 원으로 올렸다니. 왜 갑자기 보험금을 그렇게 높였을까요? 혹시 수익자 변경 신청은 없었나요? 아니요, 수익자는 그대로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보험금을 올린 시기가 작년 3월이라면 그 무렵부터 뭔가 계획을 세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작년 3월쯤에 며느리가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부부싸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진순의 집 관련해서 최근에 뭔가 변동이 있었는지요. 아, 그 집 말씀이시죠? 작년 말에 근저당 설정하러 오셨더라고요. 젊은 부부분이요. 근저당을 누가 설정했나요? 부인분이 오셨어요. 남편분 위임장 가지고 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진수 몰래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 동생은 마치 진수가 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혹시 그때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였나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금리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어제 며느리가 보여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의 총액을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 봐도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진수 통장에 남은 돈은 3천 원 뿐이었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빚 갚는 데 썼을까요? 오후에는 진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진수가 정말 사업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수 씨 어머니인데요. 아들이 최근에 회사에서 사업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진수 씨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는 제조업체라서 개인 사업 같은 건 하지 않거든요. 그럼 진수가 최근에 출장을 간 적도 없나요? 출장이요. 진수 씨 한 달 반 전부터 병가 중이신데요. 우울증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진수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출장도 간 적이 없었어요. 한 달 반 전부터 병가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며느리가 어제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에요. 진수가 사기를 쳤다는 것도,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저녁 무렵에 며느리 친구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 대학 동기 미영이라고 해요. 미영이라니. 어제 통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수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진수 오빠 때문에요.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정이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진수 오빠가 계속 거부하고 있대요. 이혼이라고요. 네, 수정이가 정말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수 오빠가 요즘 이상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미영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어제 며느리가 한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어제는 진수가 사기를 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수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네요.
혹시 진수가 언제부터 이상해졌나요? 한두 달 전부터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폭력적이 되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그런데 진수는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뭔가 말이 안 맞았어요. 미영 씨, 혹시 수정이가 진수 치료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정신과 치료비며 약값이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미영이한테 3천만 원을 받았고 진수 통장에서도 계속 돈이 나갔어요. 그 돈이 모두 며느리 개인 용도로 쓰인 거였죠. 미영 씨, 수정이가 언제부터 이혼 이야기를 했나요?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불만만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진짜 이혼하고 싶다고 해요. 작년부터라니. 보험금 증액한 시기와 똑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며느리는 작년부터 이혼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진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진수를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해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혼 재판에서 진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겠죠. 둘째, 진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빚은 진수 책임으로 돌렸어요. 셋째, 친구들한테는 진수가 폭력적이고 이상해졌다고 소문을 냈어요.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요. 넷째, 진수 생명보험금을 5억 원으로 올려놨어요. 혹시 진수가 죽으면 그 돈까지 노리는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보여준 서류들도 모두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 동생까지 가담했다는 점이었어요. 가족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 정말 악질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본 건 진수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뿐이고 며느리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작한 서류들 때문에 오히려 진수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 계획대로라면 진수는 평생 그런 상태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저도 진짜 증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진수를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돈을 빼돌린 증거를 찾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녹음한다면 그러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다시 그 집에 가야 해요. 며느리와 동생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 말이에요.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보다 더 치밀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말이에요. 며느리가 진수한테 한 일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수를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제 아들을 저런 지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는 게 우선이었죠. 복수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밤새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진수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며느리가 직접 진수를 학대하는 모습. 둘째, 며느리가 돈을 빼돌린 증거. 셋째,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계획을 털어놓는 대화.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와 무선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요즘에는 성냥갑만한 크기로도 나온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절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로요. 배송은 당일 배송으로 신청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에는 진수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진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진수 어머니인데 아들이 병가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 어머님. 네, 진수가 한 달 반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글쎄요, 작년 말부터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심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부인분이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진수가 작년 말부터 이상해졌다는 건 며느리가 그때부터 뭔가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데려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점심때쯤 택배가 도착했어요. 작은 상자 안에 녹음기 2개와 무선 카메라 1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작았어요. 동전만한 크기였죠. 사용법을 익히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며느리 집에 이걸 설치하느냐였어요. 며느리가 있을 때 가면 절대 안 되니까 며느리가 없을 때를 노려야 해요. 오후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정아, 나야.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못 잤어. 어머니, 저도 그래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나랑 같이 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라도 해보자. 저는 오늘 친정에 가야 해요. 부모님이 상황을 아셔서 불러서요. 몇 시에 나갈 거니? 2시쯤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동생도 같이 갈 거고요. 완벽했어요. 2시부터 저녁까지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너희들 없을 때 내가 진수라도 좀 보고 올게. 음식도 좀 해다 줄 거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진수 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요. 괜찮다.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얼굴이나 보고 올게. 며느리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시간이 4시간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2시 반쯤 며느리 집에 도착했어요. 혹시 몰라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들어갔죠.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벨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정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뒷마당에 작은 창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 창문인 것 같았는데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1층이라서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진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진수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하실 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수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음식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진수야, 엄마야. 제가 조용히 불러봤지만
진수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나가 있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죠. 지하실 구석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진수가 있는 모습과 누군가 내려왔을 때의 모습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카메라는 먼지 같은 작은 물건 사이에 숨겨놨어요.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곳에요. 그리고 진수 옆에 물과 빵을 조금 놔뒀어요. 며느리가 없는 사이에라도 조금이나마 힘을 내라고요. 진수야, 엄마가 꼭 구해줄 거야. 조금만 참아. 진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하실에서 나와서 거실로 올라왔어요.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야 했어요.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하나, 부엌 찬장 뒤에 하나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녹음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며느리 방도 살펴봤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나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진수 명의도 있고 며느리 명의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 명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잔고가 8천만 원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을까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진수 통장에서 이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큰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도 증거였어요. 며느리가 진수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다는 증거였죠. 휴대폰으로 통장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서랍을 더 뒤지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진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3월 말까지. 이혼 소송 준비 가정폭력 증거 필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작성.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니. 그러면 진수는 정말 평생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도 끔찍했어요. 혹시 진수를 죽일 생각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메모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모두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5시가 다 되어 갔어요.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한 번 더 내려가서 진수를 확인했어요. 제가 놔둔 물과 빵을 조금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진수야, 며칠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집에서 나올 때는 뒷문으로 나왔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정상 작동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로 보니까 지하실에 내려가서 진수한테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물을 누가 갖다 놨어? 누가 왔다 간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카메라나 녹음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잘 숨겨놔서요. 밤늦게까지 며느리 집 상황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모습도 녹화되고 동생과 이야기하는 것도 녹음됐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다음 주면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써주기로 했거든. 정말 진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의사까지 매수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악행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진수를 직접 학대하는 모습이나 돈을 빼돌렸다고 인정하는 대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하루 성과는 컸어요. 이제 며느리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거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진수야, 이제 곧이야. 엄마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 며느리가 내게 한 짓들을 다 되갚아 줄 거야.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요. 이혼 서류 준비 다 됐다고 하네요.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며느리 휴대폰 화면까지 볼 수 있게 된 지 사흘째였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그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은 차마 사람이 할 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첫째 날 저녁 며느리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손에는 찬물이 든 대야를 들고 있더라고요. 진수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엄마가 다녀간 게 그렇게 좋았어?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하고는 찬물을 진수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말이에요. 화면 너머로 진수가 덜덜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앞으로는 엄마가 와도 소용없어? 곧 넌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달려가서 며느리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지금 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둘째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진수한테 뭔가 주사를 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진수가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막지도 못했어요. 이거 맞으면 좀 조용해질 거야. 내일 의사 선생님 오시는데 얌전히 있어야지. 주사를 맞은 진수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며느리는 그런 진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죠.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네.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만 써주시면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진수에게 정신병을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수가 그렇게 의식이 흐릿했던 거였죠. 셋째 날 오전에는 정말 의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가방을 들고 온 중년 남성이었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안 좋아요. 요즘에는 헛것도 보고 혼잣말도 많이 하고요. 의사라는 사람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진수를 대충 살펴봤어요. 제대로 진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보더라고요. 약물 반응이 좀 심하네요. 이 정도면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서 부탁드려요. 네, 조현병 의심 소견으로 써드릴게요. 입원 치료 권고도 같이 넣고요. 조현병이라니. 제 아들을 조현병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럼 약속대로 50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사까지 돈으로 매수했던 거예요. 가짜 진단서를 써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준다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의사가 간 후에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의료진 소견서 나왔어요. 조현병 의심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죠. 네, 그리고 가정폭력 증거도 준비했어요. 제가 다친 사진들이랑 병원 진료 기록이요.
며느리가 가정폭력 증거까지 조작했다니. 아마 자해를 해서 사진을 찍어둔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혼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넷째 날에는 며느리 동생이 와서 둘이 나눈 대화가 결정적이었어요. 누나, 형님 통장에서 돈 다 빼냈어. 얼마나? 1억 3천만 원. 이제 형님 명의로 남은 건 빚뿐이야.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넣어뒀어? 일단 4명의 계좌 여러 개로 분산해뒀어. 나중에 누나 명의로 옮길게. 그리고 며느리가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더 불리자. 어차피 형님은 정신병원에 들어갈 텐데 누가 알겠어. 정말 치밀했어요. 진수 돈을 빼내서 투자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동생이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누나, 그런데 형님이 죽으면 보험금은 누가 받아? 지금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 하지만 수익자 변경 신청서는 이미 준비해뒀어. 언제 바꿀 건데? 이혼 재판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는 글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진수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5째 날에는 며느리가 진수에게 한 말이 가장 잔혹했어요. 진수야,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진수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내가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랬거든. 진수가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 미친 자식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진수는 그걸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진수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정말 그랬어. 응, 내 엄마도 이제 널 포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죽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제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믿고 있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6째 날에는 며느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잡혔어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를 보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 담보대출도 최대한 늘려서 받자. 어차피 이혼하고 나면 형님 책임이니까.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남편 명의로 대출 더 받고 싶어요. 사업 자금으로요. 네, 남편이 직접 못 와서 제가 위임장 가지고 왔어요. 며느리가 진수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며느리의 계획은 이랬어요. 첫째, 진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둘째, 가짜 가정폭력 증거로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는다. 셋째, 진수 명의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자기 명의로 빼돌린다. 넷째,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꾼 후에 진수를 죽인다. 정말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는 엄청났어요. 며느리가 진수를 학대하는 영상이 12개, 불법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이 4개, 의사와 돈 거래하는 영상이 1개, 동생과 범죄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이 6개, 변호사와 이혼 상담하는 녹음이 3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좌 추적 결과였어요. 진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총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이 모두 며느리, 동생 명의 계좌 7개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또한 며느리가 받은 대출금까지 합치면 총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려서 모든 걸 토하게 만드는 계획을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고 견뎠으니까 이제는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한 모든 것들을 똑똑히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였어요. 진수야, 엄마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 며느리 놈이 내게 한 짓들을 낱낱이 밝혀낼 거야.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감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을 책상 위에 쭉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영상 파일 27개, 음성 파일 15개, 사진 자료 40여 장,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까지. 이 정도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입으로 모든 걸 자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자백만큼 강력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짜 협박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불안해지면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전 10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게 만들어서요. 수정아, 큰일 났어.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더라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 회사 사람들이 진수 행방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가 순간 경직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진수 오빠는 병가 중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오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아니야, 너 집에 있어. 내가 오후에 갈게.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게 목소리로도 느껴졌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계였어요.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려고 할 때를 노려야 했죠. 오후 2시 며느리 집 근처까지 가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보려고요. 과연 예상대로 며느리가 큰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아마 증거를 없애러 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틈을 타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뒷창문으로요. 지하실로 내려가니 진수 상태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이 말랐고 눈빛도 더 흐릿해졌더라고요. 진수야, 엄마야. 이제 정말 며칠만 더 참아. 진수가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었죠. 이번에는 지하실에 특별한 장치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적외선 센서가 달린 카메라였죠. 누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수 옆에 작은 종이를 하나 놔뒀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 쪽지를 며느리가 보면 완전히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더 치밀했어요.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였죠.
오후 4시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카메라로 지켜보니까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리고 제가 놔둔 쪽지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놔뒀어? 며느리가 혼잣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마 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오빠, 큰일 났어. 경찰이 수사한다는 쪽지가 있었어. 뭐라고? 그럼 우리 계획이 들켰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지? 진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수를 처리한다니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증거부터 없애자.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랑 서류들 다 없애고. 알겠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위험해. 그 대화를 들으니까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까지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대화까지 녹음되었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네 번째 단계는 결정타였어요. 며느리를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였죠. 오후 6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지금 집에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 지금 좀 곤란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 돼. 지금 당장 가야겠어. 진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바로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어요. 며느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니야.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뭔가 어수선했어요. 아마 증거를 없애느라 바빴던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솔직히 얘기하자. 진수가 정말 어디 있는 거니?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 오빠는 출장 중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예요? 진수가 지하실에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진수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갑고 악한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다 아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죠. 그래요. 제가 진수 오빠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그리고 매일 괴롭혔고요. 왜 그런 짓을 했니? 돈 때문이에요. 진수 오빠 재산이 꽤 되거든요. 집도 있고 보험도 있고 통장에도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혼하면 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백했어요. 진수 오빠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넣고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의사도 매수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계획이 꼬였네요. 며느리가 서랍에서 뭔가 꺼내더니 제게 향했어요. 보니까 작은 칼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까지 처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 순간 정말 위험했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이미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제 계획이 망칠 뻔했어요. 며느리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줘. 사람 살려. 그러자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은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는 모습까지 경찰들이 다 봤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동생도 곧 잡혔어요. 모든 증거와 자백까지 확보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마침내 성공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고 이제 진술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벌어질 거였으니까요. 내가 만든 지하실. 이제 내 인생이 그 안에 갇힐 차례다. 이 말을 며느리한테 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그 모습도요. 체포된 후 구속되었던 며느리는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나와서 이혼 재판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죠.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며느리에게 완전한 패배를 선사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개월 넘게 준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으니까요. 법정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화려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승리할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며느리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서류들도 잔뜩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뻔뻔스러웠죠. 그래,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너한테는 아닐 거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며느리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재판장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며느리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혼 사유를 발표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자해에서 만든 상처 사진들, 가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조작된 진수 진단서까지. 또한 남편이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낸 점도 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진수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재판장님이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직접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오랫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리고 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억 넘는 빚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빚 때문에 친정에서도 구박받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했어요. 모든 걸 진수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재판장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죠.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색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이 USB에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 돈을 빼돌리는 과정, 그리고 거짓 증거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USB를 받아서 법정 화면에 연결했어요. 곧 며느리가 진수를 학대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죠. 진수가 지하실에 묶여서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는 모습, 며느리가 찬물을 쏟아붓는 모습, 주사를 놓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나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며느리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정품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변조 여부도 감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며느리가 의사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가짜 진단서를 받는 장면이었죠. 선생님, 조현병 의심 소견으로 써주시면 500만 원 드릴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세 번째로는 며느리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재생되었어요. 누나, 형님 통장에서 돈 다 빼냈어. 1억 3천만 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넣어뒀어? 4명의 계좌 여러 개로 분산해뒀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며느리가 진수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저한테 칼을 겨누면서 한 말이 재생되었어요. 이제 어머니까지 처리해야겠어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죠. 재판장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감금, 상해, 사기, 살인미수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 측에서 일어나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와 며느리 변호사 옆에 앉아있던 동생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진수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계속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진수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재판장님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수정은 감금, 상해,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인 김민철은 사기, 감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며느리가 진수한테 한 모든 짓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된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한 달 넘게 준비했던 복수가 완전히 성공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수 걱정도 들었어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수가 언제쯤 회복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모성애 때문이에요. 제 아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며느리를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용서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 기자 인터뷰를 마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진수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영양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서 예전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죠. 엄마,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다 끝났어. 수정이는 15년 징역, 동생도 7년 징역이야. 그리고 내게 2억 원 배상하라고 했어. 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진수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며느리의 악행은 완전히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진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넘게 치른 이 싸움이 정말 끝났구나 하고요. 며느리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어요. 진수를 지하실에 가뒀지만 결국 자신이 철창 안에 갇히게 된 거였죠.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볕이 진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진수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클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진수가 받은 약물 때문에 기억이 일부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소견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수가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계속 무서워했거든요.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벌벌 떨면서 구석으로 숨으려고 했어요. 엄마야, 또 아프게 하는 거야. 제발 그냥 가줘. 진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무서워한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큰 고통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진수 곁에 있어줬어요. 진수가 좋아했던 음식도 해서 가져가고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도 불러줬죠. 진수야,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도 진수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며느리가 진수에게 한 말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했으니까요.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진수가 제가 가져간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더라고요. 이 맛,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맛이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수가 저를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맞아, 엄마가 끓인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아. 진수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진수 엄마야. 그날부터 진수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도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았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죠. 셋째 주에는 진수가 직접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수정이가 매일 지하실에 와서 때리고 이상한 주사도 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수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포기했다고,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아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부수려고 했던 거죠. 진수야, 엄마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세상이 다 너를 버린다고 해도 엄마만은 끝까지 내 편이야. 진수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넷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다시 살을 찌워야 했고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했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진수가 생각보다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회복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따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렸다고 계속 미안해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수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한 달째 되는 날, 진수가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죠. 엄마,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한 달 넘게 지하실에만 있었으니까
햇빛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래, 따뜻하지. 이제 매일 이렇게 나와서 햇빛 쬐자. 그날 진수가 저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수정이를 용서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수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복수에만 매달려 있을 때 정작 진수는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 내게 그런 짓을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진수가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복수에만 신경 쓰느라 진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2달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진수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신 상태도 많이 안정되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진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보면서 살아요.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저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을까요? 진수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진수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새 이불도 사고 진수가 좋아하는 책들도 새로 사서 꽂아뒀죠. 엄마, 제 방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진수가 방을 둘러보며 감격해했어요. 당연하지.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진수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죠.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꿈 같아요.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진수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엄마 정말 와줘서 살았어요. 저도 진수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2번 다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도 끝났고 진수도 회복됐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진수가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작은 회사지만 사람들이 좋고 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그래,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며느리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진수에게 편지를 보내온다고 하는데 진수는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정리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빼돌린 돈도 모두 돌려받았어요. 2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진수는 그 돈으로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겠다고요. 정말 대견한 아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때로는 산책도 해요.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렇지,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하실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있던 진수의 모습,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게 꿈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진수를 구해냈으니까요. 그날 찢어진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편지를 쓸 수는 있었어요. 저희 모자가 함께 써나가는 희망의 편지를 말이에요. 진수가 오늘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해 먹을까요? 그 평범한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습니다.